자, 지난 시간에는 토카막 플라즈마에 있어서 불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토카막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LM이라든지 소투스, 네오 클래시컬 테어링 모드, 그리고 디스럽션 현상, 이런 다양한 아이디얼 MHD, 그리고 레지스티브 MHD 불안정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플라즈마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게 세 가지가 있었죠. 플라즈마의 평형, 불안정성, 그리고 수송 현상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풍선을 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토카막 플라즈마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플라즈마가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레디얼 방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있었죠. 플라즈마 프레셔에 의한 힘, 확장 힘이었습니다. 자, 이게 포스 밸런스를 통해서 이 확장 힘을 잡아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토카막에서는 마그네틱 프레셔와 그리고 매그네틱 필드의 텐션으로 이 확장하려고 하는 프레셔 포스를 잡아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디얼 방향뿐만 아니라 토로이달 방향으로도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죠. 그래서 세 가지 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어 튜브 포스, 그리고 두 번째는 후프 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 오브 R 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토로이달 방향으로 확장되려고 하는 힘도, 팽창 힘도 이렇게 포스 밸런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바로 버티컬 필드를 걸어줌으로써 잡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토카막 플라즈마에서의 평형을 이루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평형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스테빌리티를 체크를 해야 된다. 안정성을. 장치가 아무리 포스 밸런스를 만족한다 하더라도 불안정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평형 상태의 퍼터베이션을 웨이브 형태로 줘서 이 퍼터브된 쿼언티티, 이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그로잉 하는지 아니면 다시 댐핑해서 사라지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스테빌리티를 체크할 수 있었죠. 근데 토카막 플라즈마에서는 다양한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불안정성이 자라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액티브하게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 네오클래시컬 테어링 모드라고 하는 불안정성을 EC,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커런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 마그네틱 아일랜드가 형성됐을 때 그 내부에 사라지게 되는 부스트랩 커런트를 웨이브에서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커런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보상해 줌으로써 불안정성이 자라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웨이브 제어를 통해서 이런 불안정성을 자라지 않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수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정된 플라즈마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풍선을 잘 유지를 했어요. 큰 풍선을 잘 유지했다 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입자나 열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된다. 자, 이제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주게 될 경우에는 플럭스가 그 그레디언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트랜스포트 현상이었습니다. 입자들을 한 군데 모아놓게 되면 이게 퍼져나가게 되고 열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게 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한쪽이 높다 하더라도 이게 그레디언트가 생기기 때문에 퍼져나간다라는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열 전도 현상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이 플라즈마의 토카막 플라즈마도 우리가 평형, 불안정성, 그리고 수송 현상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토카막 플라즈마에 있어서 수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몇 번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세 가지 상자가 있었죠. 큰 상자와 작은 상자가 있고 여기는 인슐레이션이 된 상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초를 켰어요. 그래서 온도를 어느 정도 높여줬다. 그래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시간이 됐더니 이제 세 개가 같은 온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자, 그리고 그 시간대에 이제 우리가 초를 껐죠. 다음과 같이.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자, 빨간색, 그러니까 작은 상자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란색 상자, 큰 상자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인슐레이션을 한 상자가 천천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에 2분의 1만큼 떨어지는 시간, 이 폴딩 그 시간을 우리가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다 라고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은 얼마만큼 플라즈마가 에너지를 잃는가의 척도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더 천천히 열이 식게 되니까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길 것이고, 또한 사이즈가 클수록 또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길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 플라즈마는 가능한 크고, 그다음에 인슐레이션을 잘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플라즈마 사이즈를 크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예도 드렸죠. 세숫대, 우리가 같은 온도의 물을 세숫대야에 담아놨을 경우와 욕조에 담아놨을 경우에 이 열 용량의 차이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세숫대야가 훨씬 더 빨리 식어버리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핵융합 플라즈마를 크게 만들수록, 장치 사이즈를 크게 할수록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굉장히 알기 어렵죠. 인슐레이션이라는 개념. 어떻게 하면 인슐레이션을 할 수 있는가? 당연히 우리 토카막 플라즈마에서 플라즈마는 진공 용기 안에 가두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인슐레이션이 됩니다. 이제 추가의 어떤 인슐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라즈마 수송에 대해서 복습을 했었죠. 그래서 플라즈마 기초로 우리가 복습할 때 플라즈마 수송 현상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다시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픽스로우와 프레스로우. 자, 그레디언트 n이 있을 경우에 어떤 덴시티 입자의 밀도의 그레디언트가 있다. 향수로 뿌렸을 경우로 생각을 들었죠. 향수를 입자를 뿌리게 되면 향수병 근처에 먼저 향수 입자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겠죠. 그레디언트 n이 발생해요. 가장자로 갈 수는 없어요. 향수병 근처에만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플럭스가 생긴다. 파티클의 플럭스가 생긴다. 이게 퀵스로우였죠. 자, 마찬가지로 푸리의 법칙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도가 한쪽이 높다. 자, 우리가 구리막대기를 예를 들었죠. 온도를 높였어요. 알코올 램프를 가지고. 한쪽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 온도의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죠. 한쪽 온도가 높고 한쪽은 낮으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플럭스가 생긴다. 히트 플럭스가 생긴다. 이게 푸리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픽스로우나 푸리의 법칙 둘 다 동일해요. 그레디언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기는데 거기에 어떤 비례 상수가 붙는다. 그래서 이 D가 바로 디퓨전 코에피션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카파 같은 경우 퓨레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T를 없애는 방향으로 어떤 비례 상수가 생기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열전도 계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 D를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캐렉터리스틱 랭스와 캐렉터리스틱 타임으로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weakly ionized plasma, 그 다음에 weakly ionized plasma에서 자기장이 걸려있을 경우, 그 다음에 fully ionized 된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다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thermal velocity가 클 경우에, 자, 이 경우 자기장이 없는 weakly ionized plasma, 또는 그냥 일반 상황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체 상황에서 향수 입자를 뿌렸을 때 생각해보시면 thermal velocity가 높을수록 이 향수 입자들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더 잘 확산이 되겠죠. 제가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운은 우리가 콜리전 타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콜리전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콜리전을 잘 안 하니까 잘 빠져나가겠죠. 자, 한마디로 에너지가 높고 입자들의 에너지가 높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밀도가 작아서 콜리전을 잘 안 하게 된다. 그럴수록 더 잘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뭐 thermal velocity 시간분의 거리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mean free pass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평균 충돌 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번 충돌할 때 평균 얼마만큼 거리를 간 다음에 충돌하는가. 이게 길수록 더 확산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픽스로에서 나오는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thermal diffusivity를 우리가 새롭게 도입을 할 수 있겠는데요. thermal diffusivity는 우리가 보통 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걸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카파. 자, 이게 conductivity죠. 이거를 밀도로 나눈 값. 이게 바로 이 diffusivity로 이제 유사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diffusivity는 다음과 같이 타우분의 델타 x의 제곱꼴로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계속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이게 바로 트랜스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수송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타우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타우가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디퓨지비티나 또는
파티클 디퓨지비티나 또는 뭐 서멀 디퓨지비티들이 이제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 꼴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면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은 결국 이 식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일단 카이분의 A제곱, A는 플라즈마 반경, 그냥 마이너 레디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알 수 있겠다.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하면 N, 타우, T, 퓨전 트리플 프로덕트에서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이 파티클의 디퓨지비티가 fully ionized 된 플라즈마, 일반적으로 퓨전 플라즈마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fully ionized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fully ionized 플라즈마에서 디퓨지비티는 자기장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수직 방향으로 나가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레디얼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아까 뭐 디퓨지비티가 거의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에게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거의 우리가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걸 우리가 클래시컬 트랜스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전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 서멀 컨덕티비티를 계산해봤더니 대략 10의-4승 정도 나옵니다. 10의-4승 단위 시간당 제곱미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온이 일렉트론이 한 40배 정도 됩니다. 자, 왜 아이온이 더 많죠? 왜 아이온이 더 클까요? 일렉트론보다 더 잘 빠져나갈까요? 제 생각해보시면 자기장 있을 경우에 입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콜리전에 의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장 있으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콜리전에 의해서만 옆 자기장 라인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충돌하면서 라몰레디어스만큼 밖으로 나가야 되죠. 이렇게. 근데 그 라몰레디어스가 어떻게 됐죠? B큐분의 MV 퍼. 그러니까 질량에 비례했죠. 그러니까 아이온이 훨씬 일렉트론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잘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같은 식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될 디퓨지비티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대략 아이온은 일렉트론이 한 40배 정도 되더라. 그리고 값은 10의-4승 정도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수행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우리 예상한 대로. 근데 안타깝게도 실험에서는 1제곱미터 per second. 자, 원래 10의-4승이었는데 10,000배 정도 더 많이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0배 정도는 훨씬 많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온이 일렉트론보다 한 40배 정도 확산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반대는 아니고요. 아이온과 일렉트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더라라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보험 디퓨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1946년에 이 데이빗 보험 아저씨가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더라. 자기장을 거슬러서 나가는 것은 16분의 1의 2B분의 KT로 표현되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아까 앞에서는 B의 제곱에 반비를 썼죠. 클래시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B의 제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B분의 1로 바뀐 거예요. 보시면. 자, B분의 1로. 이 말은 뭐냐? 핵융합장치가 자기장만 높이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제곱에 반비례해서 디퓨지비티 떨어지니까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장만 높이면 높일수록 뭐 3배를 높이면 9배 좋아지고 4배를 높이면 16배 좋고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으로 자기장만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면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그럼 엔타우티를 쉽게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장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례해서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올라가겠다라고 나오게 된 거고요. 대략. 그 다음에 이 클래시컬하게 예측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10,000배 더 크고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 보험 디퓨전이라고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데이빗 보험 아저씨는 1917년부터 1992년까지 이제 사셨는데요. 이제 아로노프 봄 이펙트로도 이제 유명하죠. 양자역학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맨하튼 프로젝트의 오펜하이머의 제자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데이빗 보험 아저씨가 학교도 다니실 때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 공산주의 연맹의 이제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루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오펜하이머 자기 이제 지도 교수님이잖아요. 지도 교수가 이제 이끌고 있는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도 실제적으로는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게 되고요. 이제 오크리치에 살짝 참여하게 되는데 어쨌든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 데이비드 봄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고요. 아인슈타인과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오펜하이머나.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일종의 뭐 사상범식으로 스파이 같은 이런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제 데이비드 봄 아저씨가 프린스턴에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가 반대를 해도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박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이제 교수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미국 시민권을 결국은 박탈당하게 되고 이제 브라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는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영국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택시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데이브 홈 아저씨는 이렇게 우리 플라즈마 필릭스에도 큰 공헌을 남겼어요. 다음과 같이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그로스 디스퍼전 릴레이션, 보험 그로스 웨이브에서 플라즈마 웨이브에 대해서도 또한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이 데이비드 봄이 이 시기 굉장히 당시 플라즈마 핵융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왔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평형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너무 잘 빠져나가 버리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 시사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보험 디퓨전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래서 봄이 이제 브라질로 떠난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던 라이만 슈피처 스텔라라이트라는 장치를 고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카막 트랜스포트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스텔라레이터를 다루게 될 텐데요. 그때 또 나오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라이먼 슈피처 교수가 스텔라레이터를 처음 이제 만들어서 핵융합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실험을 수행을 했어요. 실제로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 보험 디퓨전이 정말 맞는가. 그래서 X축은 B분의 KT 이거죠. B분의 KT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 E는 상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컨파인먼트 타임. 컨파인먼트 타임은 디퓨지비티 이제 역수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쉽게 해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모델 C 스텔라레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뭐 디스차지 실험들을 수행을 했는데 보시면 무슨 알칼리 플라즈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이언 사이클로트론 레저넌스 히팅, 아이온을 가열하기 위한 히팅 실험, 오믹 히팅, 커런트도 사실 흘려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믹 히팅도 한번 해보고요. 스텔라레이터는 원래 커런트가 없지만 커런트를 흘리면서 뭐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글로우를 한 후에 오믹 히팅도 해보면 컨파인먼트 타임이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지스티브 마이크로웨이브 히팅도 해보고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레저넌스 히팅도 해봐요. 이렇게 성능이 다양하게 좋아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선이 이제 보험 디퓨전입니다. KT분의 B 정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16분의 1이 어떻게 된지 몰랐어요. 16분의 1하고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먼 슈피처가 이 16분의 1을 물어보려고 이제 데이비드 봄을 찾았죠. 근데 데이비드 봄 아저씨는 이미 브라질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계셔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이제 슈피처가 봄 아저씨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아저씨 16분의 1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는 실험에도 안 나오던데요. 하니까 봄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러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16분의 1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과 같이 어떤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B분의 T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졌습니다.